예, 서연아. 나가서 저녁값 200만 원 계산하고 온 김에 네 동서 약혼식 계약금 5천만 원도 네 카드로 결제하렴.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외식에 초대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나에게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라고 눈짓했다. 그러면서 시누이 약혼식 계약금 5천만 원도 같이 내라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을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도박에 비유하지만 나는 사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다. 5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그저 묵묵히 참으면 평화로운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시댁은 나를 그저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로만 여겼다.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집 VIP룸,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200만 원짜리 계산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나에게 계산을 떠넘겼고 심지어 시누이 약혼식 계약금 5천만 원까지 강요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고 내 남편이란 작자는 비겁하게 테이블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착각했다.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이 기생충 같은 시댁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살이를 도박에 비유한다. 운이 좋으면 듬직한 남편에게 기댈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시댁 전체를 제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고. 30을 갓 넘긴 나, 서울의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은 나는 후자에 속했다. 내 남편 박민주는 성실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의 월급 250만 원은 기름값과 모닝커피 값으로도 빠듯했다. 그마저도 매달 시어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보관해준다는 핑계로 전부 가져갔다. 반면 나는 이 집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졌다.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부터 시작해 시댁 식구들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쇼핑 비용까지 전부 내 몫이었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님이 정년 퇴임하시는 날이었다. 이 중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을 콕 집어 예약했다. 시어머니는 시댁 쪽 고모, 삼촌들을 모두 초대했고 시누이 박미나와 그녀의 예비 신랑 최진우의 가족까지 불렀다. 3층 VIP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붉은 벨벳 커튼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모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새빨간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는 지난 설날에 내가 사들인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번쩍였다. 내가 온 것을 본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직원을 향해 손짓했다. 김 여사는 마치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듯 메뉴판을 넘기며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음식을 주문했고 그 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고급 대게찜, 랍스터 버터구이 2접시, 자연산 화로회, 전복구이, 그리고 값비싼 송이, 버섯 수프와 고급 와인까지 닥치는 대로 주문했다. 식당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주문을 받아 적었고 통 큰 손님을 만났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옆에 앉은 남편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밟고 아내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누이 미나는 낄낄거리며 예비 신랑 진우의 어깨에 기대었고 가끔 메뉴판을 가리키며 값비싼 디저트를 추가로 주문했다. 진우는 교육을 잘 받은 집안의 착실한 청년으로 예비 처가의 민낯을 아직 전부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음식이 끊임없이 차려졌고 맛있는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김 여사는 하얀되게 살을 발라 진우의 그릇에 놓아주며 살갑게 굴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유씨 집안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아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능력 있는 사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허울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값비싼 음식들이 담겨있던 접시들이 텅 비자 김 여사는 물수건으로 입을 닦고는 헛기침을 했다.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이 집안의 권력자에게 쏠렸다. 김 여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계산적인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온 친척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가서 오늘 저녁값 좀 계산하렴. 아, 그리고 식당 로비에 연애 예약 코너가 있던데 거기서 네 동서 미나 다음 달 약혼식 계약금 5천만 원도 네 카드로 결제하고 오너라. 오빠랑 네가 여동생 시집 가는데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이 VIP 룸에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모와 삼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김 여사의 일처리 방식이 현명하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슬쩍 내 표정을 살폈다. 미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엄마 품에 안겨. 엄마는 센스쟁이라고 칭찬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테이블에 고개를 밟고 젓가락으로 씻은 나물 몇 가닥을 깨작거릴 뿐 어머니의 만행에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뻔뻔함과 의존성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내 지갑을 마르지 않는 금광으로 여겼다. 원할 때 파내고 필요할 때 가져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내 한계는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눈빛, 시누이의 들뜬 얼굴, 그리고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비겁한 회피까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고 지독히도 씁쓸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오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사무실에서 바로 오느라 가방을 책상에 두고 왔어요. 지금 지갑도 없고 계좌 이체할 휴대폰도 없네요. 이 자리는 어머니께서 모두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마음껏 먹으라고 하셔서 당연히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줄 알았죠. 방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김 여사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사라지고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고 미간에는 분노가 서렸다. 친척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진우의 팔을 놓고 얼굴색이 변했다. 남편 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내가 절대 가방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추궁할 용기는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월급은 매달 통장에 찍히자마자 시어머니가 땅 산다는 핑계로 모두 빼앗아갔다. 지금 민준의 주머니에는 아마 주유비로 쓸 현금이만 원이 전부일 것이다. 김 여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얘도 참...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돈을 안 갖고 올 수 있니? 그럼 네 남편은 돈 없니? 민준이더러 우선 계산하라고 해. 집에 가서 너희 둘이 알아서 정산하렴. 나는 민준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돈 있어요? 어서 가서 계산해요. 어머니 기다리시잖아요. 민준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테이블 아래로 감춘 그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은 그저께 어머니께 다 드렸잖아요. 제 카드에 돈이 없어요. 바로 그때 VIP룸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인사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식사는 즐거우셨습니까? VIP룸 이용료를 포함하여 총 218만 원입니다. 어느 분께서 결제하시겠습니까? 218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까부터 조용히 술만 마시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시골에서 1년 내내 아껴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끼 식사값으로 날아간 것이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방 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천장의 에어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지배인은 여전히 인내심 있게 서서 기다렸지만 손님들의 당혹감을 눈치챈 그의 미소는 점점 굳어갔다. 김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화장으로 공들인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예비 사위 진우를 흘긋보았다.
그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유씨 집안의 체면을 구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황급히 남대문 시장에서 산짝퉁 명품 가방에 손을 넣어 뒤적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파란색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그녀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받아서 긁어요. 고작 200만 원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 용돈 쓰라고 준 카드인데 한도가 1억이라 얼마든지 긁어도 돼. 그 카드는 2년 전 내가 내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 카드였다. 당시 민주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병원비라도 내게 해드리자며 나를 졸랐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옷을 사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턱 내내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효도하는 셈치고 눈 감아주었고 매달 카드값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다. 집에 있는 재빨리 카드를 받아 휴대용 단말기에 꽂았다. 그는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기다렸다. 단말기 화면이 몇 초간 깜빡이더니 빨간색 글씨가 나타났다. 집에 있는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다시 꽂아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당황하며 김 여사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은 없으십니까?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이 카드 우리 며느리가 이달 초에 결제 대금 다 냈는데 한도가 없을 리가 없잖아. 당신네 그 고물 같은 기계나 다시 확인해봐. 그때 내가 천천히 입을 열어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어머니, 직원분 탓할 필요 없어요. 기계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 카드 한도는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달 초부터 어머니께서 자잘하게 쇼핑하신 금액이 벌써 300만 원이 넘었어요. 특히 어제 오후에는 어머니께서 그 카드를 들고 종로상가 금은방에 가셔서 시누이 약혼 반지 산다고 200만 원을 긁으셨잖아요. 총 500만 원 한도를 꽉 채웠으니 당연히 결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시켜달라고 했어요. 모두가 경악했다. 진우의 시선이 즉시 내게서 미나의 손으로 향했다. 그녀의 넷째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그 순간 무척이나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미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고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다. 진우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예비처가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나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집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니의 카드로 자신의 결혼 반지를 산 것이었다. 김 여사는 할 말을 잃고 가슴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한 말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몰래 반지를 사서 그 빚을 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민준의 고모가 보다 못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열어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 몇 개를 꺼냈고 다른 친척 몇 명과 돈을 모아 겨우 218만 원을 만들어 지배인에게 건넸다. 나는 조용히 의자를 빼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식사도 끝났으니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분들은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VIP 룸을 나섰다. 유씨 집안의 치욕스러운 혼돈을 뒤로 한 채. 나는 긴 복도를 걸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축축한 공기와 짙은 배기가스 냄새가 숨막혔지만 아까 그 위선적인 VIP 룸보다는 차라리 숨쉬기가 편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냈다. 밤샘 프로젝트로 번 돈으로 직접 산 내 차였다. 막 차 문손잡이에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너 거기 안 서.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헐떡이며 주차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지금 위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일부러 엄마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한 거지? 돈 몇 푼 아깝다고 친척들이랑 진우 씨 앞에서 반지 얘기를 꺼내서 미나 망신을 줘? 너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나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눈앞에 한심한 남자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돈 몇 푼? 식사비 218만 원에 약혼식, 계약금 5천만 원, 반지값 2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7천만 원이야. 당신은 그게 돈 몇 푼으로 보여? 그렇게 푼 돈이면 당신이 직접 내지 그랬어? 당신 어머니, 당신 여동생한테 말이야. 민주는 잠시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내 돈은 어머니가 큰일 치를 때 쓰려고 다 관리하고 계셔. 당신은 아내잖아. 돈 버는 사람이 집안 생활비 되는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한 가족이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어머니가 조금 더 달라고 한 것도 다 우리 유씨 집안 체면 때문이야. 나중에 미나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면 우리 부부한테도 좋은 일이지. 손해볼 거 하나 없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텅 빈 주차장에 씁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씨 집안 체면을 남의 피땀으로 세우나? 결혼 5년 동안 시골집 수리비는 누가 냈지? 당신 아버지 맹장 수술비는 누가 냈고? 심지어 당신 동생 미나가 입고 다니는 명품 옷들도 내가 사준 거야. 나는 당신 내 집안이 끝도 없이 파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니야. 입만 열면 한 가족이라면서 세상에 어떤 가족이 며느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동생 빚을 갚으라고 강요해? 민주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맹목적인 가부장적 사고는 굽힐 줄 몰랐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시댁을 무시하지 마.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하고 시댁을 챙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야. 오늘 네 행동은 무례하고 불효막심했어. 앞으로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지 마. 당장 올라가서 어머니께 사과해. 민준의 말은 남아있던 부부의 정을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너무나 낯설고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머니 뒤에 숨어 며느리의 도리라는 굴레로 남을 착취하는 남자.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내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더 이상 말다툼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맹렬한 엔진 소리가 민준의 고함을 덮어버렸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가서 당신 내 그 도덕적인 가족이나 끌어안고 살아. 오늘이 내가 이 집안에 인내심을 보인 마지막 날이야.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민주는 배기가스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밤에 서울 활기찬 거리를 천천히 운전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밤새 나를 짓누르던 답답함을 씻어주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직접 산 내 단독 명의의 집이었다. 다행히도 사업가로서의 냉철함 덕분에 무능한 남편과 재산을 섞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아까 식당에 시끄럽고 요구만 가득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서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하지만 유씨 집안의 폭풍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테이블 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우이 미나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저편에서 미나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와요? 엄마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돈 좀 가지고 와요. 오늘 식당에서 돈을 다 써서 지금 아무도 병원비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원래 건강 체질이었다. 내가 매년 끊어들인 VIP 건강검진 결과는 항상 완벽했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그것도 병원비 낼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잊지 않으면서. 나는 이 가족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이거는 분명 나를 끌어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서투른 연극일 것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병실 번호 문자로 보내줘. 30분 후 나는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미나는 대기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응급실을 가리켰다. 엄마 저기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주사 놔주셨어요. 언니가 들어가서 엄마 좀 봐요. 언니가 엄마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코에는 가짜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다. 옆에는 심박수를 체크하는 모니터가 있었다. 나는 과거 아버지가 오래 입원하셨을 때 간병한 경험이 있어 이런 기계에 대해 잘 알았다. 나는 모니터를 흐긋 보았다. 혈압 120, 80, 심박수 분당 70회. 노인에게는 꿈 같은 완벽한 수치였다. 나는 침대 발치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이 방에는 저랑 어머니 둘뿐이에요. 혈압 측정기가 저렇게 정상이라고 알려주는데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오래 누워 계시면 허리 아프실 텐데요. 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산소호흡기를 옆으로 던져버린 뒤 벌떡 몸을 일으켰다. 병약한 표정은 사라지고 평소의 악랄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쏘아보며 이를 갈며 말했다. 네가 아주 잘났구나. 감히 진우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을 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정신 차리고 싶으면 내일 당장 5천만 원 인출해서 식당에 미나 약혼식 계약금 내고 반지값 200만 원도 해결해. 만약 네가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민준이 시켜서 당장 이혼 서류 쓰게 하고 널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네가 잘나봤자 평생 독수공방 신세나 져봐라. 나는 눈앞에 탐욕스러운 여자를 보며 두려움 대신 허수음이 나왔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결혼 생활을 무기로 나를 협박했다. 내가 유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자리에 연연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민준 씨더러 이혼 서류 쓰라고 하세요. 저는 바로 도장 찍을게요. 하지만 제 돈은 단 한 푼도 이 집안을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푹 쉬세요. 병원비는 내일 병원에서 청구할 거예요. 어머니의 금쪽 같은 아들 딸더러 직접 내라고 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오늘 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나는 모든 족쇄를 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문이 닫히고 더러운 계략들이 뒤에 남았다. 나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방금 시어머니가 내뱉은 이혼 협박은 귀에 거슬렸지만 동시에 내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참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인내심의 잔은 넘쳐 흘렀다.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병실 침대로 향했다. 내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약한 며느리의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는 듯 거만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환자복을 매만지며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내가 고개 숙여 사과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태연하게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는 느리고 단호한 동작으로 녹음 앱을 켜고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른 뒤 스마트폰을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방 안의 모든 소리에 맞춰 음파 그래프가 춤을 추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녹음 중인 휴대폰을 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의 놀라움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늘 군림하는 데 익숙했고 유씨 집안에서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다. 하물며 다른 집안에서 온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심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잃어버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응급실 전체에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니까지 녹음기 쪼가리가 무서울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네가 이 집 며느리인 이상 네 돈도 유씨 집안 돈이야. 당장 내일 5천만 원 내놔서 미나 약혼식 치르게 해. 그리고 다이아 반지 값 200만 원도 네가 은행에 알아서 갚아. 네가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민준이 시켜서 당장 이혼 서류 쓰고 널 쫓아낼 거야. 이 불효 막심한 거,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 내가 민준이를 낳았으니 걔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편히 살 생각 마. 시어머니의 악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휴대폰 마이크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아무런 반박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 대신 이상하리만치 후련한 감정이 차올랐다. 이것이야말로 시댁의 뻔뻔한 협박과 착취 본성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녹음 파일을 즉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녹음이 아주 선명하게 잘 됐네요. 나중에 누가 우리 부부가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증거로 잘 간직할게요. 그럼 어머니 병원에서 푹 쉬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저주를 무시한 채 문을 나섰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코끝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스쳤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난 5년간 나를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내 손으로 끊어냈다. 텅 빈 도로를 달려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나는 차창을 열어 밤바람을 맞았다. 유씨 집안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살뜰히 챙기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시부모님을 위해 비싼 홍삼과 보약을 사드렸고 시누이를 위해 명품 옷을 사줬다. 크고 작은 모든 지출을 내가 감당했다. 하지만 나의 희생은 끝없는 탐욕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감정도 없고 반항해서도 안 되는 자동 현금 인출기로 여겼다. 이제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은 그들의 다음 계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엑셀을 밟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눈부신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다.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끔찍했던 저녁의 모든 피로를 씻어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고 이불을 덮었다. 이 아파트는 내 명의의 재산이자 결혼 전에 밤낮으로 일해 마련한 진정한 나의 안식처였다. 이곳에서 나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평화로운 잠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확히 새벽이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군가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미친 듯이 배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나는 튼튼한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에 달린 인터콤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창백하고 초췌한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중얼거렸다. 복도의 노란 불빛 아래 그는 몹시 비참해 보였다. 나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보며 냉정하게 인터콤 마이크를 켰다. 한밤중에 와서 무슨 소란이에요? 이웃들 잠 못 자게 할 거예요?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민주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했다. 그는 카메라에 얼굴을 바싹 대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니가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서 뇌졸중 위험이 아주 높대. 병원에서 긴급 의료 조치를 위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입원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내야 한대. 제발 나를 봐서 어머니를 봐서라도 병원에 돈 좀 가져다 줘. 나는 문 뒤에서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 서툴은 연극은 집어치워요. 첫째, 저녁에 내가 병원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당신 어머니 혈압은 120, 80으로 젊은 사람보다 건강했어요. 둘째, 어머니가 정말 위급해서 응급실에 있다면 효자 아들인 당신은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켜야지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는 연기를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셋째, 당신과 당신 동생 미나가 친자식이에요. 병원 동의서에 서명할 법적 자격은 당신들에게 충분히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니라고요. 민주는 나의 날카로운 반박에 얼어붙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는 갑자기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문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이웃의 관심을 끌려는 듯 더욱 처절해졌다. 그는 여론의 압박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잘못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 네가 이해해줘. 제발 돈 좀 빌려줘. 내일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반드시 갚을게. 민준의 비굴함은 내 경멸심의 바닥을 쳤다. 나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몇 시간 전 들렀던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휴대폰 스피커폰을 켠 채 인터콤 마이크에 갖다 댔다. 전화기 너머로 야간 당직 간호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5번 침상의 김영희 환자분은 현재 아주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아무런 위험 징후도 없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안심하시고 내일 아침에 면회 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똑똑히 들었죠,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주 잘 주무시고 계세요. 당장 일어나서 내 집 앞에서 사라져요. 내가 관리사무소랑 경비실에 연락해서 야간 소란죄로 신고하기 전에 민주는 연극이 완전히 들통나자 치욕감의 얼굴이 새하얘 예진 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조용히 일어나 터덜터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인터콤 화면을 끄고 침실로 돌아왔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음속의 쓰레기를 완전히 치워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골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나는 독립적인 여성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집을 나섰다. 오늘 회사에서는 다음 분기 부동산 프로젝트 최종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임원회의가 있었다. 나는 아침 8시에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 건물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오전 10시경 내 사무실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빨리 1층으로 내려오셔야겠어요. 팀장님 시부모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르신 두 분이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보안팀에서 말리고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어젯밤에 위독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회사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양이다. 평소 소심하던 시아버지까지 이번 돈 요구 작전에 동원된 것이다. 유씨 집안은 내 명예를 더럽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컴퓨터를 끄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밖으로 나가 인사팀 소속 보안 담당 직원 2명을 불러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바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이 불효 막심한 며느리 좀 보세요. 팀장이라고 월급은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아픈 시어머니는 병원에 버려두고 병원비 한 푼 안 내는 인간이에요. 이 늙은이를 말려 죽이고 유씨 집안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속셈이라고요. 시골에 있는 친정 부모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울 와서 이런 짓을 벌인답니까? 시아버지는 옆에 서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겁먹은 안내 데스크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장 너희 팀장 이서연인지 뭔지 불러와! 오늘 내가 끝장을 볼 테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있냐 말이야. 내가 나타나자 동료들과 파트너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두 내게 쏠렸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창피해서 울며 도망가거나 시부모님께 무릎 꿇고 체면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침착한 태도로 그들 앞에 섰다. 아버님, 어머님, 회사에는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여긴 로비라 다른 분들도 일하고 계세요. 바닥에 앉아서 우시면 곤란해요.
저쪽 VIP 회의실로 들어가서 차분히 이야기 나누시죠. 보안팀 직원분들 2분을 회의실로 모셔다 주세요. 키 크고 건장한 보안 직원 2명이 즉시 다가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축해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나는 직원들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하고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가식 떨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야.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내놔. 거기다 미나 결혼, 자금 5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2억 5천만 원. 당장 계좌 이체하지 않으면 내가 언론사에 제보해서 네 실체를 다 까발리고 이 팀장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만들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용한 회의실에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나는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다. 아버님, 어머님, 저기 360도 회전하는 CCTV 보이세요? 방금 전부터 우리의 대화 내용과 모습이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한번 협박한 걸로는 부족하셨나 봐요. 오늘 또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2번째 협박을 하시네요. 2억 5천만 원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지금 당장 1분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으시면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 방해 및 공갈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할 거예요. 그때 언론에 나올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유씨 집안 사돈어른 2분이 될걸요. 경찰과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를 듣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 말에 바로 시어머니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시어머니도 겁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2 사람은 천장에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부모님의 소동을 해결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처리했다. 그 정도의 소란은 내 커리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후 3시쯤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여러 번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귀한 시누이 박민아였다. 시부모님이 회사에서 겪은 수모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녀가 대신 나선 모양이다. 채팅창을 열자 협박과 악의로 가득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서연 씨, 돈 좀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요. 우리 부모님을 회사에서 쫓아내? 당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두고 봐. 내가 페이스북이랑 맘카페에 당신 실체에 다 폭로할 거야. 당신 친구, 동료, 거래처, 사람들까지 다 태그해서 당신이 얼마나 악독한 며느리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시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만든 며느리라고 말이야. 그 회사에서 짐 쌀 준비나 해. 나는 미나의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SNS로 남을 협박하는 게 전부인 한심한 여자. 그녀는 인터넷에 올린 글 몇 개로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팀장 자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화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회했다. 나는 이번 달 거래 내역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특히 종로 3가 금은방에서 결제된 200만 원 거래 내역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되었다는 은행 문자 메시지도 함께 첨부했다. 나는 그 사진을 미나와의 채팅창에 보내고 천천히 하지만 날카롭게 타이핑했다. 미나 씨, 얼마든지 폭록을 올리세요. 널리 퍼뜨릴수록 좋으니까 아는 사람 모두 태그해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봐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당신 글이 올라오는 즉시 나도 이 신용카드 명세서 전체를 내 SNS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당신이 내 명의의 카드로 약혼 반지를 사는 모습이 담긴 금은방 CCTV 영상도 함께 첨부할 거고요. 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할 겁니다. 200만 원이면 형사 입건되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게다가 예비 사위인 진우 씨 집안에서 예비 며느리가 언니의 재산을 훔친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즐거운 오후 보내고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미나의 채팅창에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하지만 그 표시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아마 미나는 극도로 당황하며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지만 내 명백한 증거와 논리 앞에 겁을 먹은 듯했다. 결국 입력 중 표시는 완전히 사라졌다. 미나는 한마디도 더 보내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남에게 기생하는 자들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들은 상대가 순순히 당해주면 큰소리치지만 법과 명예로 약점을 잡히면 바로 꼬리를 내린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책상에 뒤집어 놓았다. 승리의 감각은 달콤했다. 나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저녁 6시. 나는 회사를 나와 퇴근길 인파에 합류했다. 집에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히 볶음면을 만들어 먹으며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콤 화면을 보니 역시 민준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색하지만 화해를 청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기로 했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끝내야 했다. 그가 계속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민주는 마치 용서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다. 이것은 결혼 초, 아직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민주는 두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오늘 어머니가 직접 시장 가서 돼지고기 사다가 당신 주려고 김치찌개 끓이셨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일하느라 고생하는 사람은 뜨끈한 찌개를 먹어야 기운이 난대. 어제 오늘 우리 사이에 좀 오해가 있었잖아.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생각이 짧으실 때가 있어. 네가 자식 된 도리로 이해해줘. 부부싸움은 칼로물 100이라는데 시끄럽게 해봤자 남들 웃음거리만 돼. 이 찌개 뜨거울 때 먹고 우리 그냥 다 잊어버리자.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지내자. 응? 나는 냉장고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쳐다보았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평생의 착취를 덮으려고? 유씨 집안의 계산법은 참으로 놀라웠다. 민주는 아직도 몇 마디 아양을 떨고 가짜 감정을 내세우면 내가 지난 5년간 쌓아온 분노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완전히 깨달은 여자의 결심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본 도시락 손잡이를 들었다. 민주는 내가 찌개를 그릇에 담으려는 줄 알고 입가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가 도시락통을 들고 싱크대로 향하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뜨거운 김치찌개를 그대로 하수구에 쏟아부었다. 붉은 국물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얼룩졌다. 돼지고기 냄새와 신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모든 것을 하수구로 쓸어내렸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외계인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물론 도시락통을 깨끗이 헹궈 대리석 조리대에 내려놓고 민준의 놀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판결문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똑똑히 들어요, 민준씨. 이 찌개도 당신과의 정도 전부 다 버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 선택권을 주겠어요. 첫째, 당신이 짐 싸서 나가서 따로 살아. 당신의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당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부양하라고. 우리는 각자 돈 벌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거지. 둘째, 내일 당장 같이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야. 이 아파트는 내 결혼 전 재산이니 당신은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해. 최후 통첩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협상이나 양보의 여지는 없었다. 작은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의 오랜 비겁함과 나약함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 그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인생의 갈림길이 눈앞에 펼쳐졌고
이 남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주방의 정적 속에서 나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선언은 그가 기대했던 비겁한 타협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텅 빈 싱크대와 내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값싼 감성 무기인 김치찌개는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부의 정과 함께 하숙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더듬거리며 두 손을 어색하게 비볐다. 그는 가부장적인 남자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말했다. 서연아, 일을 이렇게까지 망치지 마. 몇 년을 같이 산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돈 아까웠으면 내일 엄마더러 그 신용카드 돌려주라고 할게. 넌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끓여주신 음식을 버리는 건 불효야. 이 밤중에 남편을 쫓아내면 이웃들이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무도 당신 탓은 안 하고 내 편을 들걸. 나는 팔짱을 낀 채 씁쓸하게 웃었다. 민준의 어리석음은 정말 구제불능이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가짜 도덕과 세상의 편견을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 도덕 타령은 집어치워요. 내 도덕은 당신 가족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가 찌개 끓이느라 고생한 게 아깝지? 그럼 내가 당신 부모님 시골집 수리하라고 돈 보내드리려고 밤새워보고 섰었을 때 당신은 내가 안쓰러웠어? 당신은 이웃들이 날 욕할까봐 걱정돼? 그럼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식사비와 동생 결혼 자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을 때 그분은 유씨 집안이 며느리 등쳐먹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했나? 당신에게 15분 주겠어. 짐 챙겨서 저 문 밖으로 나가. 15분 뒤에도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주거 침입으로 경비실에 신고할 거야. 이 아파트는 내 단독 명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의 확고한 태도를 본 민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뿌리 깊은 나약함은 그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분한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10분 만에 민주는 출근용 옷 몇 벌과 개인용품을 검은색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그는 작년 내 생일에 내가 사준 노트북과 비싼 구두 몇 켤레도 잊지 않고 챙겼다. 기생충은 마지막 순간까지 긁어모으는 법을 안다. 민주는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서서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게까지 정 떨어지게 굴면 나중에 후회하고 우리 집에 와서 빌 생각 마. 이혼한 여자는 결국 버려지는 신세일 뿐이야. 나는 태연하게 다가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후회할 사람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조심히 가시고 어머니께 제 안부 전해드려요. 유씨 집안의 금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폐쇄됐다고 말이에요. 민주는 이를 갈며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문을 쾅 닫고 3개의 안전 잠금 장치를 모두 걸었다. 둔탁한 잠금새 소리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렸다. 영화 속 이혼한 여성들의 슬픈 모습과는 달리 내 마음속에는 비상할 듯한 해방감만이 차올랐다. 지난 5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강렬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현재 시내에서 유명한 플라워 샵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란이 전화를 받았다. 라나, 나 그 쓰레기 같은 남편 쫓아냈어. 시간 돼? 내 자유를 축하하며 한잔하자. 전화기 너머로 란의 흥분한 환호성이 들려왔다. 세상에, 드디어 우리 서연이가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왔구나. 당장 옷 갈아입어. 내가 지금 차 몰고 갈게. 광화문 야경이 보이는 루프탑 바로 가자. 오늘 취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 30분 후 나는 감미로운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공간에서 란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붉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씁쓸한 와인 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목구멍에는 달콤한 여운이 남았다. 마치 내가 폭풍우를 뚫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는 란에게 식당과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란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너무 착해서 그 기생충 같은 가족이 그토록 오래 날뛰게 놔뒀다고 계속해서 나를 나무랐다. 우리는 일, 다가올 여행, 그리고 어떤 족쇄도 없는 활짝 열린 미래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그날 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내일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떠오를 것임을 알았다. 침실 창문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잠에서 깼다. 시댁의 부당한 돈 요구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깊고 평화롭게 잠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 침대에서 나와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모차르트의 잔잔한 음악을 틀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20분간 피부 관리를 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느낌은 정말 최고였다. 발코니 의자에 앉아 커피를 음미하고 있을 때 테이블 위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현관문 밖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잠금을 해제하고 앱에 접속했다. 복도 밖의 실시간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민준이 내 집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젯밤 캐리어를 끌고 나갈 때의 분노의 참모습과는 달리 오늘 아침 그는 다시 불쌍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그의 옆에는 투명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빵과 두유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문을 쳐다보았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서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민준의 연기력은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다가 검지로 눈가를 계속 비벼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밤새 후회하며 잠 못 이룬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내 CCTV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고화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10분쯤 연기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민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페이스북을 보기 시작했다. 방심한 순간 그는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졸음과 지루함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나는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다. 나는 눈을 비벼 붉어진 채 하품하는 민준의 사진을 저장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습고 한심했다. 나는 CCTV 앱을 닫고 카카오톡을 열어 그 사진을 민준에게 보냈다. 사진과 함께 짧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연기력이 형편없네요, 민준 씨. 눈 비벼서 만든 가짜 눈물은 감동적이지 않아요. 계란빵 다 식겠어요. 돈 아까우니 어서 먹어요? 이 집 도어록은 오늘 아침에 비밀번호로 바꿨고 그 번호는 외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쓰레기는 다른 데 가서 버려요. 고급 아파트 복도 더럽히지 말고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다시 실시간 CCTV 화면으로 그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대로 30초 후 민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자신의 굴욕적인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어 천장 모서리에 달린 작은 CCTV를 쏘아보았다. 자신의 모든 가식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 코미디처럼 관람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창백한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개졌다. 그의 옹졸한 본성이 드러났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더 이상 불쌍한 남편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 벽을 발로 걷어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는 계란빵과 두유가 담긴 봉지를 들고 먹는 대신 엘리베이터 옆 공용 쓰레기통에 힘껏 던져버렸다. 힘이 너무 강해 두유컵이 깨지면서 하얀 두유가 바닥에 튀었다. 민주는 CCTV 렌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두고 봐. 네가 잘난 줄 알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을 마친 민주는 분한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갔다. 그의 뒤에는 어지러운 쓰레기만 남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저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민준의 후회는 내 재산을 다시 뜯어내기 위한 값싼 연극에 불과했다. 자존심도 없고 진취성도 없는 남자는 영원히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사는 큰 아이에 불과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졌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조금 늦었지만 내가 맛본 것 중 가장 상쾌하고 멋진 맛이었다. 일요일 오후 나는 제스민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좋아하는 소설책과 함께 바람이 시원한 발코니에 앉았다. 주말의 공간은 고요했고 아파트 단지 안나무잎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혼자가 되니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할 수가 없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내가 책에 빠져 있을 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나 친구 옥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옥은 시누이의 절친으로 외곽의 작은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그녀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SNS에서 주워들은 어설픈 철학으로 남을 판단하기로 유명했다. 몇 번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옥은 내 풍족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사치스러운 여자라고 흉봤다. 나는 전화를 거절하려 했지만 유씨 집안의 연극에 또 어떤 조연이 등장할지 궁금해져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편에서 옥에 낭낭하면서도 가르치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언니, 저 미나 친구 옥이에요. 오늘 주말인데 시간 괜찮으세요? 언니랑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미나한테 들었는데 언니 부부가 따로 살고 있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언니가 찾아뵙지도 않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배운 사람이고 팀장까지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나는 책을 덮어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든 채 다른 손으로 찻잔에 차를 따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안일이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기에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팀장이든 청소부든 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데요? 내 반문의 옥은 이미 준비한 듯 공허한 도덕론을 줄줄이 쏟아냈다.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민준 오빠를 키우셨으니 언니가 시집 갔으면 시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언니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면서 곧 결혼할 미나는 돈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언니가 몇 천만 원 보태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가족 돕는 셈 치는 거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따지면 나중에 민준 오빠가 질려서 언니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결국 기댈 남편이 있어야 해요. 어서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미나한테 돈 보내줘요.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웃음소리에 옥은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금과 옥조 같은 충고가 왜 비웃음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차갑게 바꾸어 그 젊은 여자의 환상을 깨뜨렸다. 옥씨, 말 한번 잘했네요. 당신이 진심으로 충고했으니 나도 진심으로 대답해줄게요. 첫째, 내 돈은 내 피땀 눈물이에요. 게으름뱅이들을 위해 자선 사업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둘째, 나는 민준 씨처럼 나약한 남자를 기댈 생각 추호도 없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그 유씨 집안 전체가 내 지갑에 기대서 살아왔죠. 셋째, 당신이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나를 동정한다면 당신이 직접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친구 약혼식을 치러주지 그래요? 피부관리실에서 팁도 많이 받을 텐데 내 반박의 오금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언니도 참 저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해요? 언니는 올케잖아요. 그건 언니의 의무라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나를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가족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어요. 마침 전화 잘했어요. 당신의 소중한 친구에게 이 말 좀 전해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오빠 데려다가 먹여 살릴 준비나 하라고요. 그리고 미나가 내 카드로 긁은 다이아 반지갑 200만 원 3일 안에 현금으로 갚으라고 전해요. 기한 넘기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테니 그때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이만. 옥이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위선자들은 항상 남의 돈으로 좋은 사람인 척한다. 옥의 전화는 내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시댁의 망상이라는 병은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벌어질 분노와 혼란은 내 알 바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서는 대신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나는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으로 유명한 40대 베테랑 변호사와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다.
법률사무소는 전문성과 법의 위험을 풍겼다. 변호사는 나를 편안한 가죽 의자에 앉게 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서류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 부등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이고 혼인신고 1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저는 남편 박민준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가 제 인생에서 빈손으로 사라지고 제 집에서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법적으로 혼인 전 형성된 개인 명의의 재산은 온전히 개인 소유입니다. 남편분은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산 보호는 확실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나 공동 채무에 대해 여쭤봐야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부 공동 명의의 대출은 없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녀는 없습니다. 이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다행인 점이죠. 공동 명의의 대출도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님께 시댁에서 저를 속여갈취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수첩과 펜을 꺼냈다. 나는 조목조목 빚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다이아 반지 값 2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몰래 가져가 결제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2년 전 시어머니가 시골집 수리비 명목으로 제게 현금 3천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때 땅 팔면 갚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나는 서류철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변호사 앞에 놓았다. 그분은 교활해서 며느리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쓸 리가 없죠. 하지만 저는 그때 예금을 해지해서 송금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송금 내용에는 시어머니 시골집 수리비 대여라고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 증거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거래 명세서를 보며 나의 신중함에 감탄하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했다. 의뢰인께서는 정말 현명하고 성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송금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은행 증빙 자료는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채무 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를 추가하면 법적으로 김 여사에게 3,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채무 변제 요구를 이혼 소송에 포함시켜 시댁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법적 대리인 위임장에 서명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법의 그물이 펼쳐졌다. 이제 유씨 집안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이 법정 게임에서 승리는 나의 것이었다. 시댁의 침묵이 3일간 이어지자 나는 조금 의아했다. 나는 그들이 돈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도덕성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 명예와 경력을 파괴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내가 부서장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져 들어왔다. 서연 씨, 회의 잠시 멈추고 창밖으로 본사 로비 좀 봐봐. 큰일 났어. 나는 불길한 예감에 창가로 다가갔다. 로비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시부모님은 이번에는 6명의 무리를 이끌고 와 있었다. 아마 시골 친척이거나 고용된 사람들이리라. 로비 중앙에는 2명의 청년이 부동산 그룹 팀장 이서연은 불효 막심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쓰러뜨리고 시댁 재산을 강탈하려 함이라고 적힌 거대한 붉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머리에 흰 상복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힘없이 늘어져 있다가 가끔 시아버지가 든 확성기를 통해 가짜 기침 소리를 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비통하게 외쳤다. 여러분, 이리 와서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이 좋은 건물에서 팀장 노릇을 하면서 늙은 시부모를 이렇게 박대합니다. 제 아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본체 만체하고 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분통 터지게 해서 반신불수로 만들었어요.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을 관리자로 두는 회사가 제정신입니까? 주변의 행인들과 직장인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달고 이 모든 광경을 SNS에 생중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수막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자극적인 거짓말을 덧붙여 네티즌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유씨 집안의 이 더러운 수법은 여론을 압박해 회사가 나를 해고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돈을 내놓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인사팀장이 내 옆에서 걱정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이건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이야. 회사에서는 자네 사정을 이해하지만 이렇게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게 둘 수는 없어. 이 영상들이 퍼지면 주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잠시 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나. 나는 인사팀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휴직이요? 도망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협박범에게 돈을 주는 것은 더더욱 모욕적인 일이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선 이어폰을 꽂고 병원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걱정 마세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를 원한다면 오늘 제가 그들을 SNS 스타로 만들어드리죠. 보안팀에 협조를 요청해주세요. 그들을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상대하겠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단호하게 울렸다. 유씨 집안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반격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시댁의 모든 비열한 계략을 뒤엎을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서 열리자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귀를 때렸다. 호기심 많은 군중이 큰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 중앙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흰 상복띠를 두른 채 휠체어 위에서 가련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생중계를 하던 젊은이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현수막에 고정한 채 악독한 며느리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당당한 태도로 걸어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내가 나타나자 시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확성기를 내 쪽으로 향했다. 여러분,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휠체어 신세로 만들었어요. 오늘 내가 온 세상에 네 실체를 알려주마. 군중이 길을 터주었고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카메라 렌즈가 내게로 쏠렸다. 그들은 내가 울며 애원하거나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안내 데스크로 가 보안 직원에게 마이크를 빌렸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시부모님과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져 시아버지의 싸구려 확성기 소리를 압도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SNS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 안녕하세요. 제 시부모님께서 사람을 고용하고 현수막까지 걸어 제가 시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쓰러뜨렸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론을 이용해 제게 돈을 뜯어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5년간 짊어져야 했던 이 가족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아픈 연기는 순식간에 무너질 기미를 보였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확성기를 내리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말다툼 대신 휴대폰을 꺼내 건물 전체의 음향 시스템에 블루투스로 연결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가짜로 쓰러졌던 그 밤에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건물 전체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악랄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네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내까지 녹음기 쪼가리가 무서울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네가 이 집 며느리인 이상 네 돈도 유씨 집안 돈이야. 당장 내일 5천만 원 내놔서 미나 약혼식 치르게 해. 그리고 다이아 반지값 200만 원도 네가 은행에 알아서 갚아. 네가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민준이 시켜서 당장 이혼 서류 쓰고 널 쫓아낼 거야. 이 불효 막심한 것.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편히 살 생각 마. 넓은 로비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아까 나를 비난하던 군중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놀랐다. 생중계를 하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극적인 반전에 그들의 방송 채팅창은 폭발했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가 공개되어 피해자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머리에 상복띠를 벗어던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붉었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현수막을 들고 있던 고용된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는 녹음을 끄고 마이크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다. 모두 똑똑히 들으셨죠? 저 휠체어에 앉아 우시던 분이 바로 제게 5천만 원을 협박하신 분입니다. 제 신용카드로 2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몰래 사신 분이고요. 그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 현수막에 쓰인 것처럼 반신불수도 뇌졸중 환자도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하는 시민으로서 사기꾼 가족을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관 5명이 로비로 들어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경찰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업무방해, 공갈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니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부모님과 관련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법을 어기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반신불수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던 것 뿐이에요. 저희 지금 갈게요.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경찰차에 태워졌다. 군중은 길을 터주었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노부부를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비의 공기는 다시 맑아졌다. 나는 마이크를 돌려주고 머리를 정돈한 뒤 중단되었던 회의를 마저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더 이상 아침의 소동에 대해 수근거리지 않았다. 나의 깔끔하고 단호한 반격은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온을 되찾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민준이었다.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다. 그 나약한 자는 아내를 지키는 데는 느렸지만 자기 가족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는 빨랐다. 나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만약을 위해 통화 녹음 기능을 켰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있었다. 너 정말 악독한 여자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세도 많으신 분들을 경찰서에 보내? 우리 유씨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해.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야? 나는 귀에서 휴대폰을 살짝 떼고 그가 분노를 다 쏟아내기를 기다린 후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말 조심해요. 당신 부모님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나를 모함했어요. 나는 단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야. 잘못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소 치아? 꿈도 꾸지 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제발. 부모님은 늙고 혈압도 높으셔.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야. 화가 나면 나한테 풀어. 내가 다 받아줄게. 우리 5년간의 부부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너한테 폐 끼치지 않게 내가 잘 관리할게.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부부의 정?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빚 갚으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뭐 했지? 당신 어머니가 병원에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당신은 한밤중에 와서 우는 연기나 했잖아.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단 한 번도 다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정을 우는애? 똑똑히 들어.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며칠 안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갈 거야. 민주는 절망에 빠져 말을 더듬었다. 정말 소송을 냈어?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 부모님과 귀한 여동생에게 전해. 내가 이혼 소송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으니까 당신 가족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하여 내 정신과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할 거야. 기존의 빚 3,200만 원도 함께. 만약 내 주변에 또 얼씬거리면 당신 집안이 파산할 때까지 소송을 걸겠어. 그럼 이만? 나는 통화를 끊고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의 절망은 오랜 비겁함과 방관의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자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었다.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만이 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금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은행 알림 메시지가 왔다. 내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송금 메모에는 방미나 반지값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 거만하던 시누이도 법과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은행 알림 직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상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이제 만족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잖아. 돈은 갚았으니 더 이상 나한테 소송 걸 권리는 없어. 당신은 악마야. 미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듯 했다. 나는 무심하게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돈 받았으니 이 일은 끝난 거고 소송 여부는 내 권리야.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 인생에 관심 없어. 왜 그렇게 우는 건데? 미나는 격하게 흐느끼며 말했다. 진우 씨가 파혼했어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우리 집안은 사기꾼 집단이라고 했어요. 언니 회사 앞에서 부모님이 난동 부리는 생중계 영상을 봤대요. 언니 신용카드로 약혼 반지 산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순순히 돈을 냈으면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진우 씨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질투나서 일부러 내 결혼을 망친 거지? 미나의 어이없는 책임 전가에 나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꼈다. 유씨 집안은 남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악당으로 만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 씨, 꿈깨. 당신 결혼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가족의 끝없는 탐욕이야. 진우 씨는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 집안은 교양 있는 집안이야. 그들은 착하고 분별력 있는 아내를 원했지. 남의 피를 빠는 기생충을 원한 게 아니라고. 당신 가족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날 일이었어. 오히려 진우 씨 가족이 수렁에 빠지기 전에 진실을 알게 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훔친 돈으로 산 그 다이아 반지, 이제 애인이 떠나는데도 차고 다니니 자랑스럽겠네. 미나는 전화기 너머로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외롭게 살 것이며 시댁을 박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악담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말은 더 이상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했다. 인과응보는 유씨 집안에 닥쳤고 미나는 악행에 동조한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른 것이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테이블 위 커피는 반쯤 비어 있었다. 쓴맛 뒤에 달콤한 여운이 남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마음은 가벼웠다. 이 비극적인 결혼의 잔재를 깨끗이 청소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회사 소동 몇 주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시댁의 어떤 저항도 무력화시켰다. 월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로부터 민준이 법원에서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재산 분할 없이 빈손으로 떠나기로 동의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읽는 순간 마침내 해방감을 느꼈다. 나를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공식적으로 끊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빠른 포기 뒤에는 한 가정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의 동양 출신 동료를 통해 듣게 되었다. 경찰서에 다녀온 후 시부모님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시골에서 큰 소리치며 살던 그들은 며느리가 팀장이고 딸이 재벌가에 시집 간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고 생중계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유씨 집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온 동네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미나의 파혼 소식까지 겹치면서 시어머니의 혈압은 정말로 터져버렸다. 이번에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 아니었다. 극심한 분노와 수치심을 그녀의 뇌혈관이 견디지 못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집 마당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시아버지는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허황된 부를 자랑하던 그 가족은 이제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시골의 예금은 시아버지가 벌금을 내고 빚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 월급 250만 원의 민주는 중환자실에서 매일같이 불어나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미나는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할 뿐이었다. 더 이상 돈을 뜯어낼 금광이 없자 민주는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그 가족의 본성을 아는 친척들은 모두 거절했다.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치료는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병상에 누운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의 무력함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시골에서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음식도 많은 조문객도 없이 민준과 미나의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민주는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써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시골집마저 결국 은행에 넘어갔다. 민주는 시아버지와 미나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낮고 습한 옥탑방으로 이사했고 빚을 갚기 위해 힘겨운 나날을 시작했다. 탐욕과 악행, 그리고 의존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자신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나의 오늘의 무정함은 지난 5년간 그들이 내게 보였던 잔인함의 거울일 뿐이었다. 법원에 붉은 도장이 찍힌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쥐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피곤했던 장이 막을 내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나는 내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다.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민준과 그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내 손으로 버렸다. 그가 남기고 간 낡은 셔츠, 시아버지가 선물한 가짜 골동품 찻잔, 시어머니가 거실에 걸라고 강요했던 촌스러운 풍수 그림까지 모든 것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냈다. 나는 칙칙했던 것이 벽지를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새로 도배했다. 낡은 소파는 고급스러운 갈색 가죽 소파로 바꿨다. 발코니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아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제 이 아파트는 독 HI 했던 결혼의 흔적 없이 온전히 나의 색깔로 채워졌다. 기생충 같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내 커리어는 날개를 달았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남의 빚을 갚기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모든 열정과 창의력을 일에 쏟아부었다. 내가 관리하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어 회사의 기록적인 매출을 안겨주었다. 연말 송년회에서 나는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 팀장으로 호명되었고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다. 영광스러운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트로피를 들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돈,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를 얻었다. 나는 빼앗겼던 청춘의 시간을 보상하기 시작했다.
고급 요가 센터의 VIP 회원권을 끊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겼다. 해외여행과 5성급 리조트에서의 휴가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었다. 나는 몰디브의 하얀 모래사장에서 여유롭게 선탠을 즐기고 시원한 칵테일을 마시며 시어머니의 전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온전한 휴식을 누렸다. 주말 밤이면 나는 내 차를 몰고 한적한 서울 외곽 도로를 달렸다. 차창을 모두 내리고 밤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신나는 음악을 가장 크게 틀었다.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비트가 완전히 부활한 내 심장 박동과 어우러졌다. 이혼한 여성의 삶은 시댁의 저주나 사회의 편견처럼 어둡고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가치 없는 것들을 용감하게 버렸을 때 주어지는 멋진 특권이었다. 나는 인내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왕국의 여왕이었다. 독립적이고 당당하며 눈부시게. 내 인생은 오늘부터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매 순간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폭풍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오직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